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페이지 62에서부터 시작하는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에서는 주로 어떤 현상을 다루게 되냐면 충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충돌 현상, 두 물체의 충돌 현상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충돌 현상을 분석하려고 봤더니 이제 기존의 어떤 뉴턴 법칙이나 우리가 에너지 방법 있잖아요. 이제 일과 에너지에서 배웠던 어떤 에너지 방식을 이용해서는 분석이 어렵더라. 이런 방식으로는 분석이 어렵더라. 왜 어려운지를 봤더니 이제 충돌하는 현상을 한번 봅시다. 어떤 두 물체가 서로 마주와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진행해서 두 물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딱 부딪히게 되겠죠. 이런 부딪히는 과정, 충돌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충돌 과정 중에 왼쪽에 있는 물체를 A,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B라고 하면 물체 A는 B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주게 될 것이고, B 물체는 A 물체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서로가 미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이 힘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제 그 크기가 계속해서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접촉하 있는 시간, 즉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충돌 과정을 보면 서로 부딪히는 순간이 딱 하고 부딪히게 되죠. 충돌 과정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힘이 서로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힘을 미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뉴턴 법칙이나 어떤 에너지 방식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냐? 자, 뉴턴 법칙을 잘 보게 되면 F는 ma, 자, 제2법칙 주로 이 식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게 되죠. 근데 이 식을 잘 보게 되면 이 식에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어떤 힘에 대한 정보가 일정한 힘인 경우에 이제 이 가속도라는 것이 일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가속도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속도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만약 일정한 힘이 아닐 때는 이 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알아야 이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을 때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충돌하는 순간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 힘이 어떤 식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제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 법칙을 써서 이 충돌 전후에 이 B나 A의 어떤 속도를 충돌 전과 후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에너지 방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눈으로 관찰해서 파악하기 쉬운 에너지는 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라 부르는 것들이죠. 운동 에너지라든지 뭐 속도를 측정해서 알 수 있는 운동 에너지라든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가 그 물체의 어떤 거시적인,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운동이나 서로 간의 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충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딪혀서 열도 발생하고 소리도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런 소리 에너지라든지 그 둘 사이에 충돌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발생하게 되는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뉴턴 법칙이나 에너지 방식으로 이제 어떤 충돌 현상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어떤 운동량이나 충격량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이 충돌 현상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량하고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자, 먼저 각각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은 그 정의가 기호 P로 나타내고 어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자, 이 질량이라는 것은 스칼라량이고, 자, 이 속도라는 것은 벡터량이죠.
그러니까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도 벡터인 어떤 물리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 질량이라는 건 어떤 숫자죠. 그러니까는 P하고 즉 운동량하고 V는 항상 어때요? 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즉 m이라는 것이 운동량 벡터를 크게 해줄 수도 있고, 같은 속도일 때 운동량 벡터를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작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P와 V는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성되는 어떤 물리량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겠고, 두 번째, 충격량이라는 것은 또한 벡터인데 기호 i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벡터니까 화살표를 붙여주죠.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을 작용한 시간을 곱한 양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때 힘은 뭐냐면 상호작용의 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물체에 영향을 주는 세기라고 볼 수 있고, 이 델타 T라는 거는 힘을 주는 시간이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니까 상호작용의 세기가 클수록 같은 시간일 때 상호작용의 세기가 클수록, 또는 상호작용 세기가 같을 때 시간이 클수록 그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상호작용, 즉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효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호작용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힘은 상호작용의 세기라고 볼 수 있고, 델타 T는 그러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고, 힘 곱하기 시간은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특별히 충격량에서 이 힘 F를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상호작용의 효과라는 것은 힘의 상호작용의 세기인 힘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지속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 i가 더 커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i가 벡터고 f가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거니까 얘하고 상호작용의 힘하고 충격량의 방향은 항상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힘을 작용한 시간인데, 얘가 운동량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운동량의 변화하고 같더라.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일단은 기억을 해놓고, 가장 특수한 경우로서, 여러분들 미적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예를 보여보면, F가 그냥 일정한 경우,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럴 때는 F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한 가지 예로서 보여주면, 물론 F가 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루지 않아요. 근데 보면 F가 일정한 경우에 F는 어떻게 됩니까? MA가 되죠. 그럼 F 델타 T는 F의 델타 T는 MA의 델타 T가 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A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는 속도 변화죠. 속도 변화.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죠. 그냥 우리가 관찰할 경우에는. 그럼 얘는 델타 P 운동량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운동량이라는 건 속도에 의해서만 변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뒀을 때, 어떤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4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을 물어보면 P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은 2kg. 그리고 속도는 오른쪽에 플러스 4m/s죠. 따라서 이 물체 운동량은 플러스 8kg/m/s가 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8kg/m/s가 되겠죠. 운동량은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나타내 주더라도 항상 방향을 표시해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물체가 금방 얘기했던 이 물체 한번 봅시다. 2kg짜리 물체가 자 4m/s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힘 F가 2N의 힘의 이제 몇 초 동안 이 물체에다가 8초 동안 이제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F 델타 T는, 자, 이 물체는 그럼 2kg짜리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8초 후에 자 2kg짜리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어떤 V라는 값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F 델타 T는 자 델타 P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F는 얼마예요? 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N. 그 다음에 시간은 8초죠.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스칼라량이니까.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질량 2 곱하기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얼마예요? 2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플러스 4. 자 그럼 이거 묶어보면 2에다가 V 빼기 4잖아요. 이게 델타 V예요. 질량이 M이고, 그죠? 그냥 질량에다 속도 변화를 곱해도 되고, 그냥 나중 운동량 2 곱하기 V에다가 처음 운동량 2 곱하기 플러스 4를 빼도 됩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해보면 왼쪽이 플러스 16은 2V 빼기 8이죠. 그럼 넘기면 V는 얼마가 되냐면 24니까 플러스 12m/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힘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F가 오른쪽이 아니라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2N 왼쪽으로 이제 2N의 힘을 똑같은 방식으로 8초 동안 주었다면, 자 식은 어떻게 되냐면 F 델타 T는 델타 P에서 자 F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가 8 이걸 나중 속도가 2V 빼기 나중 운동량이 2V, 처음 운동량이 8이었죠. 그럼 넘겨보면 2V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8을 넘기면 플러스 8 돼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럼 V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m/s가 되죠. 즉 이 물체는 처음에 4m/s로 가고 있었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N의 힘을 8초 동안 주면 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서 반대 방향으로 4m/s로 움직이게 된다. 즉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충격력 I는 힘 곱하기 힘을 작용한 시간이고, 얘가 운동량 변화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F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충격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충격력. 자, 이 충격력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떤 물체가 어떤 땅으로부터 어떤 h라는 높이, 자 이렇게 여기 높이가 둘 다 h예요. h라는 높이고 얘도 h라는 높이고 얘의 질량은 m, 얘도 완전히 똑같은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라면 자 왼쪽에 있는 놈은 이 바닥의 재질이 시멘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바닥의 재질이 자 이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물체가 h라는 높이에서 떨어져서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 크기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H라는 높이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시멘트 바닥에 닿기 직전 또는 이 이불에 닿기 직전에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냐면 이 V는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자, 아래쪽을 일단 플러스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닿기 직전의 속도가 마이너스 루트 2GH가 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놈도 V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면 물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물체는 시멘트에 충돌하기 직전 충돌 전 속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충돌 전 속도 얼마예요? 플러스 루트 2gh 아래쪽 방향으로 플러스 루트 2gh 이불에 부딪힐 때도 충돌 전 속도는 플러스 루트 2gh입니다. 충돌 후 속도는 얘네들은 다 얘는 시멘트에서 멈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이불 위에서 멈추겠죠. 충돌 속도는 둘 다 0이에요. 그러면 자, 충돌 전 운동량은 자, 얘 같은 경우 충돌 전 운동량은 m 곱하기 플러스 루트 2gh니까 플러스 m 루트 2gh 얘도 운동량은 플러스 m 루트 2gh고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겠죠. 그러면 왼쪽 경우랑 오른쪽 경우랑 다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운동량 변화를 보면 나중 거에서 처음 운동량 플러스 m 루트 2gh를 빼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 m 루트 2gh라고 쓸 수가 있죠. 둘 다 똑같죠. 운동량 변화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다 마이너스 m 루트 2gh입니다. 왜냐? 충돌 전의 속도가 같았고 충돌 후의 마지막 속도가 같았죠. 따라서 운동량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이 값으로 같습니다. 둘 다. 자, 그런데 자, 시멘트에 부딪히는 경우는 얘가 부딪혀서 이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 델타 t 시멘트라고 합시다. 이 델타 t 시멘트 값이 이불에 부딪힌 경우 델타 t 이불보다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델타 t 시멘트하고 델타 t 이불, 즉 걸리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이불에서가 더 길게 걸리겠죠. 어떤 느낌이죠? 시멘트는 딱 부딪혀서 탁 하고 설 거고 시멘트는 푹신하니까 쑥 가라앉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시멘트에 부딪힐 때보다 이불에 부딪힐 때가 더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가 물체에 이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시멘트가 그 힘을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곱하면 이 물체 운동량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체에 힘을 주는 놈이 누구냐면 시멘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는 만약 시멘트나 바닥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같은 경우도 F 이불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하고 이불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곱한 것이 역시나 델타 P 운동량 변화가 될 건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이 계산을 해보면 같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값하고 요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F 시멘트 곱하기 델타 T 시멘트는 F 이불 곱하기 델타 T 이불이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얘가 얘보다 어때요? 더 작죠? 그러면 같으려면 얘가 얘보다 더 커야 되죠. 즉 이제 시멘트로 된 바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 이불로 된 바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힘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면 F의 방향하고 델타 P의 방향 같죠? 그럼 델타 P의 방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앞에서 붙었는데 그러면 이 F의 방향도 마이너스 방향이죠. 즉 이 바닥은
이 물체, 이 바닥은 물체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쪽으로 힘을 준다는 거죠. 물체가 오는데 못 오게 막아야 되니까 위쪽으로 힘을 주는 거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물체가 계란이라면 이 계란이 깨지고 깨지지 않는 거는 충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쓴 이 충격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불에 똑같은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였지만 이불에 떨어질 때는 깨지지 않고 시멘트에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건 서로 충격량은 같지만 충격력이 시멘트에 떨어졌을 때 더 크기 때문에 계란이 견딜 수 있는 힘보다 시멘트는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계란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걸 쓸 때는 요 부분을 쓸 때는 마치 시멘트가 물체 작용하는 힘이나 이불의 물체 작용하는 힘이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자 만약에 시멘트에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대칭적으로 거의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간 가로는 시간 세로는 힘이 될 거예요. 힘 작용하는 충격력 가로는 시간이 될 건데 그랬을 때 시멘트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시간이 요게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충돌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만약 이불에 떨어뜨린다면 요렇게 해서 또 오랜 이 시간 이게 시간 간격이에요. 걸린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요 더 많이 걸리는 대신에 어떻게 되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 두 넓이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더 커지게 되면 높이가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불이 작용하는 최대 힘이고 얘는 시멘트가 작용하는 최대 힘이 돼가지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 가장 더 큰 힘을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T 그래프에서 세로가 F, 가로가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로 의미하냐면 충격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충격량 I하고 I가 힘 곱하기 힘을 작용한 시간이고 이게 운동량 변화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충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냐? 충격량의 단위는 충격량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 곱하기 시간의 단위인 초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운동량 변화랑 같으니까 운동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기도 하고 또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도 세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뉴턴 세크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이 두 개가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같으냐? 자, 우리가 F라는 거는 MA라 쓸 수 있죠. 그 말은 뉴턴이란 단위가 뭐하고 같으냐면 M 질량 킬로그램하고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넣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시간 초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가 하나 날라가서 얘가 곧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이 단위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금방 앞에서 했던 이제 힘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자, 세로축이 힘이고 어떤 물체 작용하는 힘이고 가로축이 그러한 힘을 작용한 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 이런 변하는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얘가 2초, 4초, 6초라고 하고 얘가 4뉴턴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8뉴턴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어떤 물체 2kg짜리 물체가
2m/,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2초 후라는 말은 2초 동안 물체가 작용한 충격량은 요 넓이가 되는 겁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가 되냐면 충격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2초 동안의 충격량은 이 넓이니까 플러스 8kg m/s 또는 뉴턴 세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충격량이 2초 동안의 충격량은 플러스 8이 아니고 4죠. 삼각형이니까 8이 아니라 플러스 4kg m/s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4kg m/s가 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2kg짜리 물체의 나중 속도를 v로 두면 2kg짜리 속도가 나중에 v가 됐다고 하면 나중 운동량은 2kg 곱하기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플러스 2m/s가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8 돼서 2v가 8이 되니까 플러스 8이 되니까 v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m/s, 즉 오른쪽으로 4m/s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물체의 6초 후에, 이거는 몇 초냐면 2초 후에 물체 속도를 물어본 거고, 4초 후에 물체 속도를 물어보면 i는 4초가 아니라 6초로 합시다. 6초 후에 물체 속도를 물어보면 6초일 때 충격량은 얼마냐? 이 넓이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게 플러스 4고 이 넓이는 이게 4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럼 4, 8, 30인데 얘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아래 넓이가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6을 더하게 되면 전체 충격량은 6초 동안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단위를 생략하고, 그러면 2kg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2에다가 처음 속도 2를 넣은 걸 빼주면 2v가 얼마가 되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v는 마이너스 4m/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6초의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4m/s의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중요한 내용은 P가 mv고 I가 힘 일정할 때는 F 델타 T, 그리고 힘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운동량 변화와 같다. 이 운동량 변화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예요. 이제 방향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과 시간 그래프의 아래 넓이다. 아래 넓이. 근데 단 이때는 부호를 고려해서 넓이를 구해 주어야 된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운동량 가지고, 그러면 이 운동량을 충돌 현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물리량이 보존이 되게 되면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어떤 물리량만 따져주게 되면 우리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그 자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 현상 같은 경우에 어떤 충돌하는 과정 중에는 힘도 변하고 어떤 시간도 매우 짧아가지고 그 과정은 제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운동량이라는 게 보존이 되게 되면 충돌 전과 충돌이 완전히 끝난, 즉 두 물체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만 비교해 주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v1의 속도로 가고 있고 이 물체에다가 F라는 힘을 델타 T만큼 주게 되면 이 물체는 1차원 운동만 일단 따지겠습니다. 속도가 v2라는 속도로 바뀌게 될 건데, 만약에 이 F가
이 V1의 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면 V2는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 감소하거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충격량은 물체에 가해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곱한 거 빼기 질량에다가 처음 속도 뺀 이런 값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델타 P죠. 자, 지금 V1하고 V2 그냥 썼지만 이 안에는 부호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한번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건 어떤 단일한 물체에다가 어떤 힘을 델타 T 동안 준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는 자, 어떤 물체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 얘가 V1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질량이 M2인 물체가 자, V2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충돌을 이렇게 했어요.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M1의 속도는 V1 다시가 됐고 M2의 속도는 V2 다시가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얘네들 운동량 구할 때, 자, 얘네들 만약에 얘의 운동량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M1 곱하기 V1인데 이때 V1이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해서 부호를 고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충돌 과정 중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이거를 자,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B에다가 오른쪽으로 어떤 힘 F를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B는 A에 어떤 힘을 작용해요? 왼쪽으로 어떤 힘을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하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즉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B가 A에 주는 힘은 마이너스 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먼저 A의 입장에서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F고 이 둘이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하는 시간하고 B가 A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은 서로 같죠. 왜냐면 붙어 있는 동안만 서로 힘을 작용하니까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어떤 충격량은 마이너스 F에다가 힘을 작용하는 시간 F 델타 T가 될 거고 얘는 A의 나중 운동량 M1 V1 다시해서 A의 처음 운동량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M1 V1을 뺀 게 될 겁니다. 근데 B의 입장에서 보면 물체에 작용한 힘은 F고 델타 T 초 동안 즉 오른쪽으로 델타 T의 힘을 작용받았죠. 그러니까는 충격량 F 델타 T예요. 그러면 얘가 B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데 B는 나중 운동량이 M2 V2 다시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M2 V2입니다. 자, 그럼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한번 더해보면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한번 더해보면 0은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빼기 이렇게 묶어볼게요. M1 V1 더하기 M2 V2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의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식은 자, 1로 된 이 첫 번째 식은 A만을 개로 잡은 겁니다. A만을 개로 잡은 거예요. 개로 설정했어요. 우리 개 얘기를 많이 했었죠. A만을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주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있죠. 이 힘은 외력이 됩니까? 내력이 됩니까? 개 바깥에서 주는 힘이죠. 따라서 이 힘은 외력이 됩니다. 즉 우리가 충격량 할 때 F는 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A만 개로 잡게 되면 A에 작용하는 힘 마이너스 F는 외력이 돼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F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B만을 개로 잡아봅시다. B만을 개로 설정을 하게 되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 있죠. 이 힘은 B 바깥에서, 개 바깥에서 주는 힘이죠. 따라서 외력이 되고, 자, A가 B에 주는 힘 F에다가, 즉 외력에다가 그 힘을 작용한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즉 B가 받은 충격량이 되죠. 그럼 세 번째 식의 의미는 뭡니까? 세 번째 식의 의미는, 자, 세 번째 식의 의미는 A하고 B를 하나의 개로 잡은 거예요. A 플러스 B를 개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 되니까 AB 바깥에서 준 힘이 없죠. AB 바깥에서 준 힘이 없죠. 따라서 외력이 0이에요. 외력이 0이 되고, 따라서 외력이 0이고, 외력이 0이니까 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충격량이 0이 되는 거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 운동량이죠. 나중 개의 전체 운동량. 이거는 개의 처음 전체 운동량이죠. 즉, 개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개의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 운동량, 그죠? 나중 운동량이고, 얘는 처음 운동량이죠. 따라서 나중 운동량하고 처음 운동량하고 같다. 즉, 충돌 전에 개 전체 운동량 M1 곱하기 V1 더하기 M2 V2는 이렇게 넘기면,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충돌 후에 첫 번째 운동량, 물체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에 두 번째 물체 운동량, 즉 충돌 전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 충돌 후에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 빼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개의 전체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을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얘는 뭡니까? 충돌 전 첫 번째 물체 운동량 더하기 충돌 전 두 번째 물체 운동량은 충돌 후 첫 번째 물체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 두 번째 물체 운동량,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실은 벡터기 때문에 1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 가지게 되지만, 사실 2차원으로 가게 되면, 자, 이게 이러한 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즉, 어떤 충돌하는 물체 사이에만 힘이 작용하게 되면 충돌 전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서로 같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충돌하는 물체들은 전부 다 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즉 전체 운동량은 보존이 되더라. 그러면 A 같은 경우 A만 개로 잡았을 때 설정했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으면 이 물체는 그대로 그 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아무것도 충돌하지 않으면 그냥 그 운동량 가지고 그대로 가겠죠. 따라서 A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B도 마찬가지죠. 자, 이 세 번째 식이 어떤 이런 관점에서, 자, A와 B를 하나의 개로 잡았을 때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므로 외력이 없고, 따라서 외부에서 준 충격량이 없고, 따라서 충돌 전후에 개의 전체 운동량에는 변화가 없더라. 이게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로 가지고 있고 4kg짜리 물체가 왼쪽으로 1m/s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물체가 충돌한 후에 2kg짜리 물체의 어떤 속도를 봤더니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kg짜리 물체는
얼마의 속도를 가지게 될까?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그럼 자,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만약에 이 둘 사이 충돌하는 힘 이외에 다른 힘이 없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과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은 같다. 자,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은 자, 이때 조심해 방향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으면 플러스 4 1m/s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전체 운동량은 2 곱하기 플러스 4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충돌 전 운동량은 8에서 4를 빼니까 4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자, 이 플러스 4라는 값은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인데 변하지 않죠. 따라서 충돌 후에 이제 운동량 합하고도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플러스 1 더하기 4 곱하기 v하고 같아야 되죠. 그럼 넘기면 4v는 2가 됩니다. 따라서 v는 플러스 0.5 m/s가 되죠. 즉 왼쪽으로 1m/s로 가던 4kg짜리 물체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0.5m/s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1차원이라 자, V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제 2차원도 한번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1차원 상에서의 어떤 운동량 보존 법칙을 했어요. 즉 직승상에서 이제 어떤 이게 충돌하는 물체가 둘이 이렇게 접근해서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1차원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V를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방향을 표현해서 저 M1 V1 더하기 M2 V2 즉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은 M1 V1 다시 충돌 후에 첫 번째 물체의 속도를 곱한 어떤 운동량하고 M2 V2 다시 즉 M2에다가 충돌 후에 속도를 곱한 이 값이 같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얘가 충돌 전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 더하기 얘가 충돌 후에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 이게 충돌 후에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에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일직선상에 움직일 때는 그냥 단순히 이 방향이라는 것을 V1이나 V2의 어떤 부호만 고려를 해서 앞이냐 뒤냐만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방향을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제 크기를 가진 어떤 물체, 공 같은 걸 한번 따져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가서 얘네들의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이 운동 방향하고 같게 되면 얘는 이 물체가 움직이다가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얘네들은 충돌 후에도 이 빨간색 점선을 따라서 즉 앞이나 뒤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공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정지하거나 어쨌든 움직이는 공이 여기 이렇게 맞게 되면 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을 보면 얘가 A이고 B라면 A는 힘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리고 B는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이거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따라서 B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냐면 B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A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때 힘을 이쪽으로 받았던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뒤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앞쪽으로 가는 속도를 좀 늦춰주면서 좀 위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위쪽으로도 힘이 있다는 거죠. 즉 앞으로 가는 속도는 줄여주고 방향을 틀어주는 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고 나면 B는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A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던 라인에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뭐 대충 한 이런 식으로 A는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직선상에서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 이게 A라면 A는 힘을 뒤쪽으로 받는데 이쪽으로 받게 되는데 요거처럼 그러면 이 힘은 이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속도를 줄여주는 성분하고 이게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줄여주는 성분이고 이 힘이 지금 보이는 요 힘이 뭐 하는 힘이에요? 이 A라는 물체를 위쪽으로 움직이게끔 방향을 틀어주는 힘이죠. 따라서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에 한번 봅시다.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는 속도가 처음에 V1이라고 하고 질량을 M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는 M2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세타1, 이 각도를 세타2라고 가정을 하면 자,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봤더니 V1 다시였어요. 그리고 B의 속도를 봤더니 V2 다시입니다. 그러면 이 V2 다시는 X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나눌 수 있고 V1 다시도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따져보면 V1 다시 X축 방향 성분은 V1 다시 코사인 세타1이고 Y축 방향 성분은 V1 다시 사인 세타1입니다. 그리고 B의 속도, 나중 속도의 X축 성분은 V2 다시의 코사인 세타2고 그 다음에 Y축 성분은 V2 다시의 사인 세타2인데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아래쪽은 마이너스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충돌 이제 이게 지금 보면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X축 성분의 운동량하고 Y축 성분의 운동량이 각각 보존이 된다. 그러면 충돌 전, 자, 충돌 전 A의 X축 방향 운동량은 M1 V1이고 Y축의 그 두 번째 B의 운동량은 0입니다. 자, X축만 따져주면 충돌 전에는 M1 V1. 그럼 충돌 후는 첫 번째 물체 X축 운동량은 X축 방향 운동량 M1에다가 X축 방향의 속도 V1 다시의 코사인 세타 1이 되고 자, B의 X축 운동량은 M2에다가 X축 방향의 속도 V2 다시의 코사인 세타 2가 되죠. 그리고 Y축 방향의 운동량을 보면 충돌 전에 보면 A도 Y축 방향 속도는 없으니까 운동량 0, B는 정지했으니까 0. 충돌 후는 첫 번째 A의 Y축 방향 운동량은 M1 V1 다시 사인 세타 1. 왜냐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Y축 방향 속도를 곱한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Y축 방향 운동량은 M2에다가 마이너스 V2 다시 사인 세타 2 얘를 곱한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M2 V2 다시 사인 세타 2가 되죠. 자, 그러면 X축 방향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얘하고 이 더한 게 같아야 되죠. 따라서 M1 V1은 M1 V1 다시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M2 V2 다시 코사인 세타 2가 일단 만족해야 되고 또 0은 충돌 전에 Y축 방향 운동량은 0이었으니까 충돌 후에도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M1 V1 다시 사인 세타 1 하고 빼기 M2 V2 다시 사인 세타 2 하고 같다. 넘기면 이 둘이 같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벡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충돌 전에 자, A의 운동량 봅시다.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1 V1인데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게 M1 V1 크기를 가지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벡터 이거를 P1이라고 할게요. P1 더하기 0이에요. 0이고 충돌 후에 자, P1 다시는 M1 V1 다시의 속도를 가지는 약간 위쪽을 향하는 벡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2는 B의 운동량은 자, 오른쪽 아래로 M2 V2 다시의 크기를 가지는 P2 다시라는 어떤 벡터로 볼 수 있죠.
이게 P2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P1, P2 더한 거, 즉 이게 M1, V1이라는 놈이 뭐하고 같냐면 이런 벡터 M1, V1 다시라는 길이를 가진 이런 벡터 더하기 M2, V2 다시라는 이런 아래쪽을 향하는 벡터를 더한 것 같죠.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는 뭐 같아요? M1, V1이라는 이런 벡터하고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이런 길이를 가진 벡터로서 바로 취급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따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발 계수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발 계수는 기호 1로 표현합니다. 자, 반발 계수를 정의하면 이제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어떤 충돌의 종류를 한번 어떤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발 계수의 정의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충돌 전에 이 두 물체가 서로 접근하는 속력, 접근하는 빠르기, 접근하는 속력분의 충돌 후 이 둘이 이제 두 물체가 서로 충돌 후 서로 멀어지는 속력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두 물체, 자 여기에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얘가 V1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M2라는 물체가 있고 자 여기가 조금 더 느린 V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충돌하고 나면 자 충돌하고 나서 M1은 V1 다시라는 속력을 가지게 되고 M2는 V2 다시라는 속도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V1, V2, V1 다시, V2 다시는 속도예요. 자 그러면 접근하는 속도. 자 예를 들어서 이 둘이 부딪히기 위해서는 V1이 V2보다 빨라야 되겠죠. 따라서 접근하는 속도는 V1에서 V2를 뺀게 됩니다. 자, 즉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4m/s고 얘가 플러스 2m/s라면 이 둘이 접근하는 속도는 1초에 2m씩 가까워지는 거죠. 4에서 2를 뺀 그게 접근하는 속도가 될 것이고 충돌 후에 예를 들어 충돌 후에 이 물체의 속도가 만약에 3m/s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2m/s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서로 멀어지는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속력은 V2-에서 V1-를 빼주면 되죠. 즉 V2-에서 V1-를 빼주게 되면 서로 1초에 1m씩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발계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반발계수의 값만 구하려면 그냥 절대값 씌워서 그냥 충돌 전에 충돌 전에 어떤 속도 차이, 충돌 후에 속도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만 구하려면. 근데 유용한 건 이걸 그냥 기억을 해두는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반발계수 E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 E는 자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E가 1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요.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고 E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런 충돌을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가 0인 경우를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것만 하나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 E가 0이라는 말은 자, E의 정의에서 보면 V1 빼기 V2 V2 다시 빼기 V1 다시인데
얘가 0이라는 말은 v2-하고 v1-하고 같다는 뜻이죠. 이 말은 충돌 후에 이 첫 번째 물체와 두 번째 물체의 속도가 같다. 이 말은 두 개가 함께 운동한다는 거죠. 서로 달라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V1이라는 물체가 있고, V1으로 가는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처음에 V2로 가는 M2의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두 개가 충돌 후에 M1, M2의 질량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물체처럼 함께 어떤 공통의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그럼 이 V를 우리는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충돌 전의 속도는 운동량은 M1 V1 더하기 M2 V2고, 충돌 후에는 M1도 V의 속도를 가지고 M2도 V의 속도를 가지니까 마치 M1 더하기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M1 V1 더하기 M2 V2가 이 둘이 하나의 물체가 된 것처럼 취급하고, 그때 속도를 V로 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의 이 두 물체 속도, 공통 속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하고 이제 탄성 충돌인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충돌은 어떤 충돌일까요? 비탄성 충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다 비탄성 충돌이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 세계에서 탄성 충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 손실 없이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의 어떤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유일한 충돌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유일한 충돌이에요. E가 1인 경우, E가 1이면 운동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비탄성 충돌하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더라.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해 보면 그때 1이 되더라. 이제 교재 이제 페이지 6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벽과의 충돌하고 벽과 물체의 충돌하고 바닥과의 충돌이 있는데, 자,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벽 질량이 매우 큰 물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움직이지 않는 어떤 벽하고 이제 부딪힌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벽과 이 물체 사이의 반발 계수가 2라고 하면 얘는 되튕겨 나올 때 어떤 속도로 되튕겨 나온다고요? 그쵸, EV라는 속도로. 즉 만약에 E가 0.5면 얘가 처음에 10m/s로 충돌하면 반대 방향으로, 즉 이게 0.5니까 5m/s의 속력으로 되튕겨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유도 과정은 책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이제 그러면 이러한 어떤 물체를 h의 높이에서 이 바닥과 이 공의 반발 계수를 0.2라고 해봅시다. 0.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나 이 m이라는 물체를 떨어뜨릴 때 튕겨 나오면 얘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의 제곱의 h, 즉 만약에 E가 0.5라면 얘는 0.25h, 즉 1m에서 떨어뜨렸다면 되튕겨 올라오는 높이, 자, 정지 상태에 떨어뜨려서 부딪히고 나서 다시 되튀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높이는 얼마라고요? 0.25h, 즉 만약에 얘가 10m라면 얘는 얼마예요? 2.5m까지 밖에 못 올라온다는 거죠. 만약에 E가 0.1이라면 10m에 떨어뜨리면 몇 미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E가 0.1이라면 0.01 곱하기 h니까 얼마가 나올까? 0.1m, 즉 10cm 밖에 올라오지 않는 거죠. 이것도 즉 V는 V가 EV로 되튕겨 나오고 H에 떨어뜨리면 E 제곱 H만큼 튀어 오른다라는 것은 유도해 보기도 바라고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론 중에서는 페이지 67하고 68이 있는데 68은 여러분들 혼자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까지예요. 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기를 바라고 이 의미를 좀 파악해 오길 바라고 수업 시간에 얘는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론적인 부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시작되면 그 67페이지에 있는 이론 하기 전에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 중에 공식만 한번 쭉 짚어주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한번 강의로서 짧게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긴데 방학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오도록 합니다. 이제 2학기에는 웬만하면 퀴즈 같은 것도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